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6장 연결의 기타 사항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을 배우면서 은연중에 가정을 했던 것은 종속기업은 국내 종속기업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던 겁니다.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해외에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 지배기업도 상당히 많죠.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미주, 아프리카, 유럽, 셀 수 없을 만큼 해외 종속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해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를 건 없겠습니다만은 해외 종속기업은 그 현지국 화폐 단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달러로 만들었을 텐데요. 이 달러 표시 재무제표를 국내 지배기업의 원화재무제표랑 그대로 합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화폐 단위를 바꿔야 되겠죠?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를 경우의 연결이라는 주제인데요. 표시통화 뭐고 기능통화는 또 뭐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Functional Currency라고 하는 기능통화인데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급회계 후반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고급회계를 지금 하면서 혹시 중급회계 후반부에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장부 기록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기능통화는 또한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능통화 결정 요인들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는 원화로 해야지, 우리 회사는 달러로 해야지, 위안화로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은 기능통화를 원화로 하겠지만 100% 원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운업의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달러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 현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결제통화는 해운업, 전세계 해운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거래 관행상 달러로 결제가 된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우에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는 국내 본사에서의 일반관리비 정도만 원화로 결제가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다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해운업의 기능통화는 대부분 달러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화가 기능통화겠죠. 장부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통화. 그러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가 기능통화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가 달러로 결제되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우리 회사는 달러로 할래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를 공표해야 되겠죠. 금감독원에 보고도 해야 되고요,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요,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원하죠, 표시통화는. 해운업의 경우에는 기능통화는 달러입니다. 즉 장부기록통화는. 그렇다고 달러 표시 재무제표를 신문에 공고하고 감독원에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전부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표시통화로의 환산입니다. 우리가 요 고급회계에서 배우는 요 환산은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아니고요, 연결재무제표니까 종속기업이 장부기록을 예를 들어 달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배기업은 표시통화가 원화입니다. 물론 기능통화도 원화고요. 따라서 이 달러로 표시된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이 공표하는 연결재무제표 표시통화인 원화로 트랜슬레이팅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환산한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결재무제표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화하고 달러와 이종통화를 그대로 합칠 수는 없잖아요. 100달러하고 100원을 어떻게 합칩니까? 따라서 1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후에 합쳐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다를 경우에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볼 거는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이라고 보고요. 그 외국 소재국의 화폐 단위로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일단 뒤에 예제를 보겠지만은 설명의 편의상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는 달러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 재무제표로 환산하는 겁니다. 표시통화는 설명의 편의상 원화라고 가정하자고요.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표시통화로 환산을 할 때 이제 적용 환율을 봐줘야 되겠는데요. 요 표를 보면은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자산가 부채, 전부 자산가 부채가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에 환율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다 보면은 환율이 수십 수백 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매일매일 환율이 다른데 수익과 비용은 매일매일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종속회사에서 달러로 표시한 수익과 비용, 예를 들어 판매비와 관리비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발생할 텐데 매일매일의 환율로 환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 482페이지 요 표 1, 바로 다음 문단을 보면요, 해당 기간에 평균 환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환율 변동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중요하게 변동이 되면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요하게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평균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표시통화로의 환산 절차. 자, 해외 종속법인의 달러 표시 시산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지금 달러로는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같겠죠. 요거를 원화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자산에다가는 마감환율, 기말환율이죠. 부채도 마감환율입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본 항목이 발생되었을 당시의 환율입니다. 거래일 환율. 실무에서는 역사적 환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만 자본 중에 최초 환산 이후 증가한 이익여금, 즉 종속기업인데요. 이 해외 종속기업. 해외 종속기업 취득 후 증가한 이익여금은 환산을 좀 달리합니다. 이거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거래일 환율인데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의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달러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환율이 좌우가 똑같진 않잖아요. 마감 환율도 있고 평균 환율도 있고 거래일 환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좌변에 혹은 우변에 요 원화의 합계 금액은 불일치할 거 아닙니까?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을 곱해야 곱한 후의 금액도 같을 텐데 왼쪽과 오른쪽에 곱하는 환율이 다르다면 좌우 합계 금액이 같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외환 차이, 즉 끼워넣기 숫자가 대차 일치를 위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는데요. 당기손익이 아니라 또 다른 기타 포괄손익 항목입니다. 표시통화 환산 시 발생하는 외환 차이라고 합니다.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똘똘한 문제 하나 풀어보면 금방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갑회사,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요. 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가 있는데 ABC 회사라고 가정을 해요. 갑은 1년 초에 ABC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했고요. ABC 회사의 기능통화, 즉 장부기록 통화는 달러하고요. 달러로 작성한 1년도, 2년도 재무제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산표 형식으로 줬습니다. 자산, 비용, 부채, 자본금, 잉여금, 수익. 시산표의 잉여금은 기초이익여금이죠. 지금 보면은 1년도만 하더라도 수익이 2,000, 비용이 1,600이니까 당기순이익이 400달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1년도 기말이익여금은 600에 400을 더한 1,000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00이잖아요. 2년도 기초이익여금, 즉 1년도 기말이익여금이 1,000 이렇게 되겠죠. 2년도에는 3,000의 수익, 2,400의 비용, 600달러만큼 당기순이익이 났으니까 2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 잔액은 1,600이 되겠네. 관련 환율이 주어지는데요. 1년도 초, 1년도 말, 1년도 초는 지배력 취득 시점입니다. 1년도 말이 보고기간 말이고요. 1년도 평균을 준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로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1, 2년도 연속해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년도 말과 2년도 평균도 각각 주어졌습니다. 자, 1, 2년도
시산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을 하고 원화로 표시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환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화로 전부 재무제표를 환산해야 이렇게 환산한 종속회사 재무제표 가지고 원화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지배기업 재무제표랑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일단 환산부터 배웁니다. 요 1년도 시산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기능통화, 자산, 비용, 부채, 자본금, 이익여금, 수익까지입니다. 여기다가 환율을 곱하는데요. 자, 기말환율입니다. 자산, 기말환율, 부채도 기말환율, 그래서 1200입니다. 비용과 수익은 평균환율입니다. 1120, 1120.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여금, 요게 지배력 취득 시의 자본금과 기초 이익여금이죠. 거래일 환율, 취득 시의 환율, 즉 기초입니다. 기초. 1년도 초. 그러면 막 곱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화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나옵니다. 차변합계는 719만 2천인데 대변합계는 이거보다 적습니다. 719만 2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끼워넣기 숫자가 45만 2천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표시통합 환산 시 인식하는 외환 차이이고요. 당기손익이 아니라 OCI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손익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화로 기능통화로는 지금 차대가 일치가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즉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환율을 예를 들어 공이 모두 1200 곱했으면 원화의 차대변은 같겠죠. 근데 여기 1200, 1120, 뭐 1000 이렇게 엇갈리게 들어가니까 대차가 일치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대변에 항상 대변이 작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변에 차익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걸 재무상태표 형식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여기가 이익여금, 즉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산은 모두 1200 아닙니까? 부채 모두 1200이잖아요. 자본은 1000으로 환산이 됐고요. 이 이익여금에 해당되는 당기순이익은 1120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적을 거 아닙니까? 원화환산금에. 따라서 여기 끼워넣기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차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원화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여기서 수익 224만원, 비용 179만 2천 집어넣으면 당기순이익이 원화로 나오고 여기죠. 원화입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요 외환 차이 앞에서 뽑아냈었죠. 45만 2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총포괄이익 90만 원이 나오고요. 자, 재무상태표도 만들어 볼까요? 색깔을 달리해서 자산, 부채, 자본금 하면은 540, 240, 150만 원을 일단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540, 240, 150만 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당기 발생 기타 포괄손익이 요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편 요 당기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익여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익여금에는 전기이월 이익여금과 당기순이익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자, 전기이월 이익여금은 얼마인 거 하니 앞으로 가볼까요? 요거 60만 원이잖아요. 기초이익여금 거기에 당기순이익 더한 104만 8천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이 같아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종이 위에다가 그려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연도로 가겠습니다. 자, 2000년도 앞에서 제시된 시산표 차변 대변 합계 8200인 시산표 재무제표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환율이 내려가죠? 작년 말에 1200이었는데 2년도 말에는 1020, 여기도 부채도 1020이죠? 비용 1100, 수익 1100입니다. 자, 자본금은 1년도 초 금액 계속 골라야죠. 자, 이익여금, 요게 전기말 이익여금이죠. 기초 이익여금, 시산표니까 요 금액은 환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에 원화 환산 금액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환율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이 이익여금은 취득 시의 이익여금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누적된 당기순이익이 다 합쳐진 금액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단일의 환율로 환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전부 환산을 해서 원화 합계를 내보면 이번에는 차변이 대변보다 적어요. 따라서 46,000만큼 차변에 들어가는데 외환차이 마이너스죠. OCI 마이너스
차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원화로 환산을 했으니 수익 330만 원, 비용 264만 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원화 66만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46,000이라는 외환 차이는 잔액입니다. 단기 발생 금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대변에 45만 2천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재무상태표에 46,000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먼저 가볼까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마이너스 46000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플러스 금액이었잖아요. 플러스 452000이기 때문에 단기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단기 변동액이죠. 49만 8천 마이너스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에 넘어온 금액에 이 49만 8천만큼 감소가 되어 마이너스 46000, 즉 기타 포괄 손실로 표시가 되겠죠. 총포괄이익 나왔고요. 앞에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집어넣고요. 자본금 150 그대로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이익잉여금인데요. 이익여금은 전기율 이익여금이 얼마인가요? 104만 8천입니다. 2년도 당기순이익 66만 원을 합하면 170만 8천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원화재무제표를 만드는데요. 중간 단계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랑 이미 원화로 만들어 놓은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랑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즉 연결조정 과정은 이미 우리가 3장, 4장, 5장 등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외 종속회사의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걸 배웠는데요. 이렇게 환산한 후에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인데요. 교재 487페이지에 이런 연결조정 분계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 분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해 2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 지배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P회사가 S회사의 지분 80%를 90달러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에 있는 회사였나 보죠. 자, 지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는 기능통화가 달러인데요. S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은 100달러이래요. 지배력 취득일에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요. 보고기간말 환율은 1,050이랍니다. S회사 자본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고요. 일단 다른 경우도 또 볼 겁니다. 일단 같은 경우 먼저 보자고요. 이때 중소기업 투자와 중소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에 대한 연결 조정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지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 자본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동일한 경우에 중소기업 투자와 중소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 분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하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달러로 분계를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차변 자본금 잉여금 취득일에 얼마라고 나왔으냐면은 100달러입니다. 한편 이때 중소기업 투자는 80%를 90달러에 샀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20%만큼 비지배 지분이 될 테고요. 요거의 80%는 80달러일 거 아니에요. 근데 90에 샀기 때문에 영업권이 1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즉 연결분계 차변 합계가 110달러, 대변 합계가 90하고 20, 110달러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고 이걸 개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하는 식으로 풀이를 쓰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데 괜찮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건 달러로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원화로 표시한 건데 자본금 잉여금 100달러는 1년도 초에 즉 지배력 취득일에 1,000원일 때 취득한 거니까 곱하기 1,000 해서 10만이 된 겁니다. 중소기업 투자 같은 날 샀잖아요. 1,000원일 때. 그래서 90달러 곱하기 1,000 해서 9만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비지배 지분은요. 10만원 곱하기
20%에서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할 때 이게 국내 종속기업이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차등변 일치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표시했을 텐데요. 영업권은 10달러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끼워넣기 숫자로 넣는 게 아니라 환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기말환율이다 라는 겁니다. 왜 기말환율일까? 교재 4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업권은 일단 외화로 금액을 측정한다. 그런데 위에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순자산의 상계 제거의 연결 조정 분기에서 차변의 영업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국제기기준위원회는 영업권이라는 게 종속기업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어떤 무형자산이다라고 본 거예요. 종속기업 자산.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원화로 환산할 때 모두 마감환율, 즉 결산일 환율로 환산하지 않았습니까? 장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이 영업권도, 즉 영업권 10달러도 모두 기말환율로 환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050. 그러다 보니 차변 1000원, 대변의 종속기업 1000원 곱했고요. 얘는 1050을 곱하다 보니 얘도 1000원을 곱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1000원 곱한 거에 20%였으니까 대차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와 자본의 상계 제거 시에 외환 차이가 생길 수 있겠고요. OCI로 분류를 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환 차이가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튀어나올 수 있겠다. 거의 튀어나온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차가 안 맞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지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 건물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봐요. 5달러를 초과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앞서 요거는 이제 원화 분기이고요. 달러 분기를 한번 볼까요? 자본금 잉여금 100달러가 되겠네. 이때 종속기업 투자 90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5달러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 금액의 80%하고 90달러하고 퉁칩니다. 그러면 영업권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6이 나옵니다. 그리고 105의 20%만큼 비지배 지분을 인식해야 되니까 21입니다. 그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환율을 곱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자본금 잉여금은 1000원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 1000원. 종속기업 투자 1000원 곱한 겁니다. 여기 1000원 됐죠? 앞에 했던 거 여기 1000원. 한편 건물은 종속기업의 건물 아닙니까? 모든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는 전부 기말환율 1050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250이 되는 거죠. 여기 영업권 6달러 아니면 이거 어떻게 환산해요? 1050으로 할 거 아닙니까? 비지배 지분은 10만 5250원. 요거는 당초 지배력 취득일 환율 5250원 기말환율 곱한 거에 0.2만큼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차가 안 맞잖아요. 외환 차이 500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이든 외환 차이는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이든 초과되지 않는 경우이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500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교재로는 487페이지인데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자본금, 잉여금 이런 것들은 전부 취득일 환율입니다. 영업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화로 측정한 영업권의 마감 환율을 곱하고요. 비지배 지분은 요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 그러다 보니까 외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할 때 건물 기말환율로 즉 마감환율로 환산한 금액이고요. 이 전체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 곱한 것만큼 들어가죠. 영업권은 마감환율이고요. 대차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외환 차이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 다른 토픽을 보자고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해외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 이런 식으로 장부에 이제 원화로 올라가 있을 텐데요. 외화자산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출자할 때 환율을 곱해서 이렇게 원화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속기업 투자는 비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환율이 변동돼도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지 않죠.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속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지배가 종속회사에 돈을 꿔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여금. 그러면 대여금 달러금액 곱하기 대여한 날 환율로 올라가 있을 텐데요. 대여금은 화폐성 항목입니다. 화폐성 항목은 이후에 환율이 변동될 때 당연히 환율 변동 이익이나 손실, 즉 외환 차이를 인식을 합니다. 외환 차이가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고. 비화폐성 항목은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 안 하고 이런 대여금과 같은 화폐성 항목은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중급회계 후반부 내용을 보세요. 지금 고급회계 강의를 하면서 중급회계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복습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운을 떼줬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딱 끝을 내고요. 중급회계에 가서 외환산 부분을 공부를 하십시오. 화폐성 항목, 비화폐성 항목의 결산 시점에서의 환산,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여금과 같은 화폐성 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할 가능성도 낮죠. 그러면 무늬만 대여금, 화폐성 항목이지 실제로는 종속기업 투자와 같은 이런 비화폐성 항목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런 것들을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의는 화폐성 항목이나 실제 들어가 보니 해외 사업장에 지분 투자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고 하는데요. 별도 재무제표에서 해외 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해서 외견상 대여금과 같은 화폐성 항목이니까 외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는 이제 P회사, S회사를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거는 종속기업 투자하고 하등 다를 게 없었던 건데 여기에 왜 당기손익으로 외환 차이를 넣느냐는 거예요. 기왕에 인식한 거를 삭제는 할 수 없지만 피해를 OCI로 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외환 차이를 요 OCI 외환 차이로 붙이거나 차변 손실로 잡았던 거를 다시 죽이면서 OCI 마이너스로 하든지 이런 OCI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OCI를 배웠습니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예제 7번에서 봤던 것처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외환차이 발생했죠? 두 번째는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퉁칠 때 외환차이 발생했죠? 예, 2번에서 봤습니다. 방금 끝냈던 건 무늬만 대여금과 같은 화폐성 항목이지 해외 사업장의 지분 투자나 다름이 없어.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고 했죠?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CI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자, 첫 번째 거를 보면은요.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달러에서 원화로 환산할 때 이제 원화 환산 S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 OCI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만큼 종속회사 순자산이 변동된다라는 겁니다. 종속회사 순자산이 변동이 되면 우리가 연결분계 맨 마지막에 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만큼 비지배 지분을 올렸죠.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만큼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비지배 지분 이런 분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OCI가 발생한 것만큼 종속기업 순자산은 변동이 됐으니 여기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 대체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타 포괄 이익이 외환 차이, 즉 표시통화 환산 차이인 기타 포괄 이익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고요. 만약에 외환 차이가 기타 포괄 손실이면 비지배 지분을 감소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러나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2번과 3번은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면서 발생한 OCI,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대해서 이미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를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 방금 끝내놨던 이런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건 없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8번 전체적인 외국 소재 종속기업 연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갑회사가 있습니다. 기능통화 표시통화 원화이고요.
1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의뢰사 기능통화는 달러화랍니다. 주식 80%를 1000달러에 샀다는 거죠. 그래서 갑회사 지금 이 중소기업 투자가 100만 원이 있는데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1년도 초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에요. 1000달러를 주고 샀으니까 그때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의뢰사 취득 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200달러고 공정가치랑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의뢰사 재무제표가 1년도 손익계산서 100달러, 그 다음에 자산 총액 2500, 자본금, 이익여금. 이익여금은 기 말이니까 지배력 취득 시에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200이 될 겁니다. 자, 지배력 취득 시점 1000원, 연도말 1100원, 평균 10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환산부터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능통화, 수익, 비용, 그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금, 이익여금. 이 케이스는 지금 앞에 시산표 형식으로 보여주지 않고요. 재무제표 형식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위계산서 부분, 재무상태표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준 겁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평균환율 곱해야죠. 그래서 곱한 후에 당기순이익이 10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하고 부채는 모두 기말환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본금은 취득 시의 환율 아닙니까? 1000.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금의 원화금액이 일단 픽스 됐고요. 자, 이익잉여금인데요. 이익여금은 취득 시의 잉여금 200하고 당기순이익 100달러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취득 시에 200달러는 곱하기 1000을 해야 되고요. 100달러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10만 4천으로 대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만 원에 10만 4천 더한 30만 4천입니다. 그러고 나면 대차가 차변대변 합계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끼워넣기 숫자 12만 6천이 외환 차이가 되죠. 요 계산하는 어프로치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거랑 조금 다르죠? 그때는 시산표 형식이었고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따로따로 제시가 될 땐 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환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산이 끝나고 나면 연결해야지 이제. 자, 중소기업 투자하고 지배력 취득 시점 의뢰사 자본을 퉁치는 건데요. 의뢰사 자본, 지배력 취득 시점의 자본은 얼마인 거 아니? 원화금액, 자본금 100만 원, 자, 이익여금은 200달러 곱하기 1000원 해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투자 100만 원 들어가죠? 자, 120만 원에 20% 24만 원, 120만 원에 0.8과 100만 원 퉁쳐서 영업권.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영업권은 별도로 외화로, 즉 달러 금액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취득원가는 1000달러고요. 그 당시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같다고 했는데 1200달러에 80% 40달러입니다. 40달러를 1100 마감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44만 원. 그래서 외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잔여 금액으로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면 외환 차이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당기순이익은 앞서 우리가 10만 4천으로 이미 계산을 해놨죠? 여기 10만 4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만큼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 요거 중요하잖아요. 방금 전에 12만 6천만큼 OCI가 늘어났죠? 이거만큼 중소기업 순자산이 증가됐으니 12만 6천에 20%만큼 비지배 지분 OCI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했던 연결 분계를 집어넣고 연결재무제표 정산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요 외환 차이라는 거 지금까지 못 보던 건데요. 요 10만 4,800은요. 환산할 때 발생했던 12만 6천에 80%는 남을 거 아닙니까? 20%는 비지배 지분으로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투자 계정과 종속회사 투자와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4천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오죠. 그 두 금액의 합계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